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80회 전산세무 1급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부채 정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게 뭐냐?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액의 추정이 불확실하다. 금액을 정할 수 없으면 부채로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금액의 추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부채의 뜻이에요. 과거 거래나 사건이고요. 3번의 핵심은 현재 의무죠. 현재 의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의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본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게 뭐냐. 자본금이에요. 금자 동그라미.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감자하는 건 유상 감자죠. 자본금이 줄어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굳이 분계를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본금이 없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그 자기 주식으로 취득했던, 그죠?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소각한 경우가, 그러니까 자본금을 소각하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이제 자기 주식을 쓰셔야 돼요. 분계를 굳이 쓰자면은 유상으로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왼쪽에 튼다. 감자예요. 감자. 2번 유상 감자도 마찬가지죠. 유상 감자 여기다 현금을 쓰면 돼요. 아무튼 주식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3번인데 액면 분할이에요. 액면 분할. 액면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0원짜리가 100원짜리 10개로 바뀌는 거죠. 총액엔 변화가 없어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전환사채의 전환. 그러면 주식이 추가 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는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3번. 3번도 뭐냐면 질적 특성 중 충실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 있고 충실한 표현이 있는데 목적 적합성이 뭐라고 해서 예피적. 충실한 표현은 표준검이라고 했죠.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실한 표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그럼 이쪽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 정보 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이건 목적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선택 표시 편의가 없어야지 중립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3번 문제는 조금 이제 바꿔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쓴 요거는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 근데 이 문제는 3번은 뭐냐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 전제가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는 일반회계 기준. 근데 3번 문제는 거기에 있네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쓴 거는 일반회계고 그 다음에 IFRS예요. 한국채택회계가 KIFRS. 그럼 KIFRS에서는 이런 말 써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입니다.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 그러니까 여기 일반회계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은 어떻게 되냐?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리고 여기가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은 뭐가 되냐?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로 푸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 예측가치니까 답은 목적 적합성의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이게 완전한 서술이에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현상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정의, 절차상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서술. 그 다음에 표시에 편의가 없다. 이게 중립적 서술이죠. 답은 이거. 답은 이거. 근데 일반회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전산세무 여기 1급이잖아요. 전산세무 2급까지는 이제 주로 다 일반회계가 나오는데 전산세무 1급 할 때는 이제 가끔 가다가 KIFRS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IFRS는 이렇게 되고 일반회계 이렇게 돼.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예피적 표준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FRS에서는 근본적 실적 특성은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렴 서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1번 보세요.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판매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 철거비는 유형자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폐자원 판매 수익은 그걸 차감해야 되죠. 걔는 취득원가에 차감된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비용이에요. 직원의 교육훈련비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답은 3번입니다.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거기서 시제품 매각 대금은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에 가동할 수 있는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가 있죠.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가 취득원가예요. 그 이후에는 다 비용이 된다. 답은 3번이 돼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하나 별표 치시고. 자, 5번 문제는 뭐가 중요한데 거기 7월 1일이 중요해요. 7월 1일. 그러니까 여기가 단기예요. 단기. 여기가 전기인데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6개월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줬냐면 제일 중요한 게 단기 감가상각비가 180만 원인데 문제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말 누객이 280이니까 누적된 거는 280만 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첫 해년도는 얼마를 생각했다? 100만 원을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7월이니까 이게 6개월치가 100만 원이고 1년치라면 2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정률법의 상각률이 20%죠? 그게 생각해 보세요. 자, 뭐냐면 취득원가 1000만 원에 상각률 20%를 하면 200만 원인데 거기다 12분의 6을 한 거라고요. 이게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전기가 100만 원이고 이 취득원가 요게 A란 말이에요.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게 A. 그럼 A의 20%에다 12분의 6을 한 거니까 A의 10%가 100만 원이죠. 그럼 A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답은 1000만 원. 답은 1000만 원. 그럼 마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900만 원이죠? 900만 원 20% 하라고요. 그럼 얼마가 된다? 180만 원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있죠. 5번이 조금 중요해요. 5번이 약간 머리를 써야 됩니다. 5번을 좀 잘 봐두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6번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죠?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1번이 직접 재료비. 2번이 직접 노후비. 3번이 제조 간접비. 4번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5번이 기초 제공품. 6번이 기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센스가 있는 사람은 1번, 4번 봐보세요. 1번, 4번. 둘 다 2600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제가 써보겠습니다. 재료비가 얼마냐? 이게 1200원이에요. 120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가 800만 원. 제조간접비 600만 원이라고. 이게 대4 더한 게 이게 단기 이름이 뭐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예요. 다 더하면 얼마? 이게 2600만 원이죠. 다 더하면 얘가 26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왜냐하면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이게 7번이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기초제품이 얼마냐면 거기 봐보세요. 기초제품이 5번이 얼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입니다. 그럼 거기 가짓게 한 게 합계죠. 합계가 2700이고 기말을 400을 빼라고요. 2700을 빼 여기 2300만 원이죠. 넘버링은 달리 여기 7번이고 여기 8번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거기 합계를 내놨기 때문에. 합계할 필요 없는데. 합계를 쓰면 2700이 되고요. 답은 몇 번 된다? 4번이다. 답은 4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걸 다 하면 이 이름이 뭐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된다.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세요. 그럼 뭐가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다 뭘 그려놓은 거예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놨죠.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번, 5번, 6번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우리 메모럼가에 관한 거예요.
자, A씨 의사결정에 관한 메모론가를 구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A씨는 이번에 취업을 목적으로 전산세무 1급 자격증하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의사결정할 때는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미 A씨 나왔죠. 그 이미란 말 미쳐보세요. 그게 기발생한 거예요. A씨는 대학교 1학년 때 전산회계 1급을 땄어요. 지금은 세무 1급이잖아요. 전산회계 1급이 쉽잖아요. 회계 1급 따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따고, 그럼 전산세무 1급 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다이렉트로 나는 전산세무 1급부터 바로 하겠어 이렇게 해도 돼요. 취득할 거 그와 관련된 교재 구입비로 3만 원을 지출해 이미 지출했지. 이게 메모론가.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취득과 영어 공부를 수험 서적 및 어학 서적을 각각 2만 5천 원하고 4만 원에 구입하려 하고 있죠. 이건 의사결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수강을 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알아보는 거 6개월 수강료는 10만 원이고 인강을 신청할 경우 교재 구입비 10%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다 의사결정할 때 앞으로 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 자격증하고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항목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옛날에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메모론가의 뜻을 아세요. 메모론가는 뭐예요? 기발생 원가. 다른 말로는 과거의 원가지 이미 발생한 원가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원가에 대해서 고려한다. 아까도 이제 인터넷 막 기사를 보니까 우리 뭐 소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차 사고 난 겁니다. 충청도에서 그 학생들 대학생들인데 차 정원 5명인데 6명 다 정원 초과에다가 게다가 또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그냥 택시를 원래 나눠 타려고 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택시로 막 하려다가 그거 안 하고 그 6명 타고 가자. 근데 술도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렇게 넘게 나왔으니까 면허 취소 상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미 이건 다 지난 일이죠. 이미 다 사람도 막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럼 그런 의사결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메모론가라는 게 뭐예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자업자득이다 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자인데 아직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음주운전 이런 거 무서움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이제 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술 먹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막 이제 어떤 거 하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술 먹고 다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다 이제 어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 술을 안 먹잖아요. 잘 거의 안 먹고 1년에 뭐 먹어봐야 한 번이나 먹을까 2번이나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젊을 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동영상 찍는 게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저를 누군가 많이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막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수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음주나 이런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가혹한 거죠, 이게. 그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술이 이제 너무 취하면은 판단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말려야 되는데 아마 6명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책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친구라면 누가 막 술 먹고 막 운전할 것 같다면 그 열쇠를 뺏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걔가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저 애들 있으니까 아직 뭐 초등학생이고 이제 내년도에 뭐 중학생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이런 거를 이제 꼭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입니다. 7번.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원재료 제공품, 제품 개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여기서는 제공품 개정이고 여기가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은 2018년도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 말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17년도 말 제공품은 2018년도 초 제공품이 여기가 5만 원이에요. 기초. 그 다음에 제품은 1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예를 들어 만약에 가정치가 돼요. 가정치로다가 만약에 이게 45만 원이었다. 이렇게. 요게 가정치예요. 그럼 완성품 원가는 합치니까 5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 줬죠.
2018년 6월 30일에 재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제품으로 생산된 뒤 그 다음에 전부 다 처분했으니까 기말 재공품은 기말 제품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가 50만 원이면 여기는 60만 원 되죠? 누가 제일 커요? 매출원가 제일 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가 제일 작죠. 답은 몇 번 된다? 1번이 된다. 답은 1번. 8번이 그냥 유명한 문제예요. 되게 유명한 문제. 그거 한 번씩 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9번도 종합원가 계산 시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과소평가돼요. 이렇게. 그러면 올바른 설명은 뭐예요?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과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뭐냐? 그 종합원가 계산하는 거를 그냥 사실 해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원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제공품인데 올해 영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200개를 생산했습니다. 200개. 그 다음에 몇 개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00개를 완성하고 100개는 미완성이 된다. 100개는 미완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완성도가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과소평가된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완성도가 얘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로 하냐면 뭐 80%였다. 그럼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80이에요. 그러니까 180개예요. 그 다음에 발생된 원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여기 제공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기초는 없고 만약에 여기가 1,800원이다. 여기 만약에 1,800원이다. 그러면 우리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예요? 1,800원을 180원이니까 10원이 되는 거죠. 그 완성된 건 얼마냐면 1,000원. 기말은 800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답이 이제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과소평가된다. 기말 제공 완성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과소평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 그럼 여기 50개가 돼요. 이게 150개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800원을 150개로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800원을 150. 그럼 120 나오나요? 아니, 12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12. 그럼 이건 얼마예요? 여기 1,200이 되고. 이렇게. 50 곱하기 12 하면 여기 600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답이 4번이에요. 4번은 뭐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0에서 11로 과대평가되죠? 과대계산.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번은 뭐냐?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180개에서 150개로 과소돼야 되죠. 과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는 800에서 600으로 과소돼야 돼요. 과대가 아니고 과소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올해 만들어진 게 다 팔렸다고 한다면 매출원가예요. 이게 완성품 원가가 매출원가. 이게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과대돼야 된다. 그럼 매출원가가 과대되면 이익은 과소돼야 되죠. 그 동그라미 2번. 당기순이익은 과소된다. 이게 제일 어렵죠? 이거 9번 문제가 짧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은 자, 세무는 홍삼을 가공해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화장품, 비누 원액을 생산하는 추가 가공해서 액기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합원가 240일 때 화장품에 배부될 결합원가 얼마냐? 설명도 뭐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도.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그림 그려서 해보자. 확실히 세무 1급 되니까 조금 설명할 게 나오네요. 이게. 결합원가는 2,400만 원 맞죠? 그 다음 여기가 홍삼 액기스가 되고 여기는 화장품, 여기는 미용 비누, 비료가 쓰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판매 가치는 얼마예요? 홍삼 액기스는 2,000개에 13,000원이니까 2,600만 원이고 거기 추가 항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NRV는 얼마다? 2,200이라고요. 자, 화장품은 노란색 써보겠습니다. 화장품은 4,000개 6,000원씩이니까 2,400만 원에다가 추가하면 600을 빼자고요. 이게 얼마가 된다? 1,800만 원 된다. 자, 비누는 6,000개에다 2,000이니까 1,200만 원에다가 200만 원을 빼자. 그럼 얼마가 된다? 1,000만 원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 여기 화장품에 배부될 거죠. 그럼 결합원가 총액이 2,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순실현 가치 합을 해보자. 1,000만 원, 1,800만 원, 그 다음에 2,200만 원 해보세요. 그럼 얼마? 5,000만 원이죠? 1,800만 원이죠? 비율로 하면 이게 몇 프로? 36%. 그래서 2,400 곱하기 36% 해보세요.
얼마가 배부된다? 864만 원. 그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된다. 아주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는 이제 세무조정인데 여러분이 직시상가 의지를 알아야 돼요. 직시상가 의지는 뭐예요? 취득 시 감가상한 거를 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2018년 7월 1일 동그라미 치시고 승용차를 5,500만 원 구입했어요. 근데 취득세가 왜 이렇게 비싸요? 1,500만 원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500만 원이면 되지. 취득세가 1,500만 원인데 얘를 자산 처리한 다음에 상각해야 되는 그냥 비용 처리했죠. 그럼 뭘로 한다? 감가상한 걸로 본다. 그래서 회사 계산 감가세면 얼마나?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5,500에다 1,500을 더하니까 7천만 원인 셈이죠. 7천만 원을 5로 나누면 그게 1년치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을 갖다가 5로 나누죠. 1년치. 근데 얘는 7월 1일 취득했으니까 12분의 6개월치였죠. 절반. 그러니까 얼마에? 700만 원. 그래서 한도 초과이익. 상각부인액이 얼마에? 800만 원이 상각부인액. 송금물산이 유보가 된다. 답은 몇 번 돼요? 2번이 된다. 답은 2번. 11번은 뭐 기초문제.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수정세금에서 발급할 것을 모두 고른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정세금에서가 이제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가가 뭐예요? 매출환입이죠. 나갔던 게 다시 되돌아 반품이죠. 마이너스 끊어야죠. 그다음 필요일 기재사항을 차고 외로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럼 걔는 당연히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자 이중으로 발급돼. 이중. 한 거를 또 한 거 이중으로 발급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다 수정세금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라번입니다. 일반의 간이로 과세용이 전환된 후 과세용 전에 공급한 재와 같은 용역에서 가나다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 원래는 뭐냐면 세무 공무원이 조사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이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무 대리인들한테. 왜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세무 대리인께 신고한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 조사했더니 추징이 나와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격정지를 먹어요. 근데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했는데 세무 대리인이 한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나? 본인이 제대로 맞게 했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세무조사 맞았는데도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뭐 비자금 뭐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 그 공무원 옷 벗고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검찰이 아니잖아요. 세무대리는. 검찰이 아니니까 뭐 계좌를 추적하거나 이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그거 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의로 뭐 짜고 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거를 떠넘기는 건 곤란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세요. 틀린 게 뭐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세 신고 언제예요? 6월 30일까지 가능하죠. 6월 30일. 그 다음 2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고요. 유도하는 거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주라 이런 뜻이에요. 세액공제해줄 테니까. 답은 4번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도 다 한다. 두 개를 다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 된다. 여기 1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영세율 면세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게 뭐냐. 답은 1번인데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닌 게 뭐예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영세율은 사업자인데. 답은 1번.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뭐예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영세는 완전 면세가 뭐예요? 매입세액을 환급해준다. 면세는 부분 면세고요. 3번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부가세에 대한 누적효과 환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누적효과 환수효과는 면세에 발생합니다. 4번 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제도는
이중과세 방지하고 소비지역 과세 원칙이고 면세는 세부에 대한 역진성 완화죠. 이런 거 키워드를 기억해 두세요. 답은 1번.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자산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상품 등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입니다. 장기할 판매는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이나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수용한다. 이런 뜻이고 답은 2번입니다. 자산이 위탁 판매죠. 위탁자, 수탁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출판사, 수탁자가 교보문고.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산을 인도할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고객한테 인도할 때가 수익을 잡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 2번. 시용 판매는 구입회사 표시일. 그 다음에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손익이죠. 양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셋 중 빠른 날. 셋 중 빠른 날. 자산의 양도소득할 때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대금 청산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사용 수익이 먼저 있으면 그걸 먼저 한다. 이런 뜻이죠. 답은 2번.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5번 문제 중요해요. 5번, 6번. 그리고 3번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IFRS로 나왔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7번 메모론가의 개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는 좀 하는데 관리회계 이쪽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업무할 때 쓰진 않잖아요. 세법이 중요하고 하니까. 근데 7번 같은 거 좀 알아두시고 8번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 가정치료했다는 거.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8번. 또 어려웠던 게 9번 별표 치시고 이거 좀 약간 지워졌지만 9번. 제가 숫자까지 넣어봤죠. 9번. 10번도 결합원가 이런 거. 중요한 게 많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번은 법인세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요거를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정도. 그리고 13번 있죠. 뭐 개정된 사항. 뭐 그 정도를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원다 합격하세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